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세계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흥국 금융불안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국제유가 떨어지더라도 참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0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혼란기, 네. 대변동기, 대안정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Great Stabilizer, Great Volatility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금융사 CEO분한테 앞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8월까지 안정돼 있으니까 네.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각종 가격 변수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오늘 그 유가가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보다도 엔달러 환율이 122엔대 가던 것이 지금 110 떨어지고 있습니다. 7엔대로 예.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다우지수도 오늘 267포인트 폭락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유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지죠. 지금 보면 3대 유적이 이제 매일당 전부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가격이 높았던 지금 건피디기에서 보이시는 서부 텍사스증 진료 이게 WTI를 표시하죠. 지금 그래프 하면 나올 겁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수직으로 떨어지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주제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한국경제 내년에 KDI 전망 나오고 오늘 금통위이기 때문에 있고. 금리 인하 이런 쪽을 예. KDI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좀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그 새벽 1시 반에 이렇게 딱 뉴욕 시장을 딱 보니까 유가가 아주 폭락하더라고요. 예. 더 시급한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그래서 서부 텍사스 중일 같은 경우에는 2시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배럴당 $60가 붕괴되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60.8까지 그렇습니다. 내려갔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마감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그런데요. 이미 그 작년 말 대비해서는 모두 3대 유종이 전부 40% 넘게 폭락하는 상황이다. 이 가격 변수가요. 한 1년도 못 돼서 40% 폭락한다는 것은 네. 이게 엄청난 파장이거든요. 우리 재테크에서 보면 어제도 이렇게 어떤 강의를 통했는데요.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전부 예. 원유와 관련된 금융상품들 있잖아요. 40% 폭락하는 거 누구도 예상을 못하지 흔히 않습니까? 말하는 우리 그냥 반토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그 원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 질문하시는 이런 분이 일상생활에 그만큼 유가 하락 문제가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40% 폭락했다는 네. 것은 결국 단순히 경기 요인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머리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다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면에는 정치적인 것도 깔려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어떤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 지금 국제유가가 이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보고서들 나오는 걸 보면 네. 대체로 매너리즘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합니다. 세계 경제 안 좋다. 세계 원자재 최대 수요국인 중국 경제 안 좋다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원인을 좀 잘못 짚은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장률 대비해서는 작년에 3.1%고 올해는 3.3% 가는 거죠. 근데 왜 세계 경제가 안 좋냐 하면 올해 연초 전망이 4%이기 때문에 자꾸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쁘다 하는 거지. 사실 작년 대비 실적치를 보면 작년에 3.1, 올해 3.4. 경기적 측면에서 특별히 사실 유가가 이렇게 40% 폭락하는 요인을 이렇게 경기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중국이 1, 4분기 7.4, 2, 4분기 7.5, 3, 4분기 7.3. 원유를 40% 급락시킨 만큼 이렇게 성장이 안 좋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역시 지금의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40% 폭락하는 것은 구조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구조 네. 변화. 그런 중에서 오페크 결속력 약화 문제. 이 문제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일가스 개발에 의해서 사실 미국과 오페크 국가들 크게 보면 미국과 사우디 간에
사실 원유 주도권 확보 문제. 그래서 아까 진행자께서도 김행국께서도 방송 전에 이란의 이란의 대통령이 음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그게 원유 주도권 확보 문제와 관련된 패권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구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유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기름값에 대한 어떤 부담이 줄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경제, 소비 효과로 이제 파급이 이제 또 나가면서 좀 긍정적으로 소비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뭐 더 큰 이 세계 경제라든가 나라의 지금 근간을 흔들 정도로 사실 부정적인 영향,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나눠서 좀 볼게요. 네.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초기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리가르도 IMF 총재조차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도움되겠다 하는 이런 긍정적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러나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는 지금은 저성장 속의 저물가, 디공포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따른 어떤 세계 경제 촉진보다는 물가가 떨어진 거에 따른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그 말씀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결국 그런 측면이 최근에 보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하는 긍정적 측면보, 그 소비 증대하는 이런 긍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게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투자 안 하고 소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지금 더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에 이 디공포, 디프레션 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공포 이것이 내년도에 가장 큰 페탈 리스크로 이렇게 꼽고 있는 시각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도 너무 떨어져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닥치는 국가들이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재정 수입에서 원유 판매 대금으로 이렇게 의존했던 국가는 지금 아주 금융시장이 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저유가의 덫에 그중에서 특히 재정의 그 의존도가 원유 판매 대금에 의존했던 신흥국이 금융 불안에 빠지는, 그래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도에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의 우려가 많이 연말을 앞두고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세계 경제가 저유가의 덫에 갈수록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란 대통령이 유가 하락이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특정 국가가 어떤 정치적으로 계산한 음모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말이 결국 되겠거든요. 원유 의존도 높은 이 생산의 의존도가 높은 이 신흥국에서는 지금 막 디폴트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상당 부분 다시 금융 불안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금융 불안 문제가 1997년 신흥국의 금융 불안만과는 좀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의 문제, 그래서 대부분 다 외채 이익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는 지금은 사실 외채 이익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신흥국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외채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크라이시스보다 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은 단기에 압축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정이 경제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 유가 하락에 따라서 신흥국의 금융 불안 문제가 봉착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의외로 오래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재정 상태는 사실 다른 국가가 채워줄 수 없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의 조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베네수엘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지금 디폴트가 실제 발생 가능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가장 다급한 것은 러시아죠. 한번 1년 전에 푸틴 대통령의 모습과 1년 후에 푸틴 대통령 모습을 아마 권 PD께서 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아마 내일 그 시청자분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합병할 때 아주 의기양양했던 태도가 강경했죠. 지금은 뭐냐, 서방에 그냥 두 손을 모아서 서방에 대해서 제발 좀 갈등을 줄여달라 하는 두 손을 모아서 두 손을 모아서 이런 입장으로 변했거든요. 이게 바로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상태가 벌린다. 왜냐? 재정은 뭐냐면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뭐 신냉전 시대의 어떤 맹주로서 다시 부활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지금은 결국 국민이 외면하면 대통령도 다른 국가에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정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는 러시아 경제 말씀 나온 김에 더 지금 상황이 어떤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지금 뭐 루블화 가치가요 달러당 좀 54루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지금 러시아 경제 예.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자존심이 강한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대해서 두 손 모아서 좀 제발 해들지 말라달라 하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에 난기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그 경기적 측면의 성장률은 거의 0%에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내년도에 마이너스 0. 러시아 정부가 얘기했던 0.8%가 아니라 지금 보면 6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러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뭐냐? 지금은 러시아 경제가 0%에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지금 주가 폭락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루블 같이 폭락하고 있죠. 예. 54루블. 러시아 모라토리엄 당시에 1998년대가 35루블인데 지금은 54루블. 디폴트 여부와 관계없이 루블 가치가 폭락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그 주가가 올해 한 35%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루블 가치가 45% 떨어졌으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흐름을 잊지 못하실 때는 러시아와 관련된 상품이 됐을 때는 자, 주가 35%, 네. 루블 가치 45%, 80%죠. 네. 그냥 원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그다음에 통화치와 주가가 동시에 떨어진 트라이팩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트라이팩터 같은 아주 세 가지 변수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기라든가 루블 가치가 주가랑 이렇게 트라이팩터 형상이 발면 외국 자본이 나갈 수밖에 없죠.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경기 안 좋고 주가 떨어지고 통화치 오면 통화치 떨어지면 한차 손 발생, 주가 떨어지면 캐피탈 로스 발생, 그다음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받쳐줄 완충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예금 동결인이 다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 서방의 자존심 무너지고 제스를 취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이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건 아니면 유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든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시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서방과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뭐 1년 전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또 빌미가 됐었던 지역이죠. 크림반도를 혹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결국 이 문제가 지금 1년 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예. 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사실상 그 푸틴 대통령이 정책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결국 서방과의 갈등 관계까지 치밀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1년 후가 되는 전 시점에서 보면 서방의 제스처를 취하려면 서방 입장에서도 뭔가 가져오는 협상에서 보면 뭔가 가져오는 게 있어야 달라지는 게 돼요. 있어야죠. 가져오는 예. 게 있어야죠. 그런 상태에서 1년 후가 지난 시점에서는 분위기가 이런 쪽에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지금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이런 데 러시아의 일종의 부속령으로 결성시키겠다 하는 측면은 지금 이 부분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포기하고 러시아가 관여한다고 해도 열분 형태 그냥 관계만 맺어주는 식으로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동부 문제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국제 정치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EU의 유럽 구상과 이 푸틴 대통령이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결속시키는 데는 바로 뭐냐 구소련 연방공화국 이걸 통합시키자. 예. 그래서 서방의 EU와 그 다음에 구소련의 전부 통합하는 EU 구상, 유라시아 구상을 서로 대립시켜서 러시아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 하는 것이 푸틴이 집권 2기로 오면서 가장 대정책의 가장 핵심적 과제거든요. 이건 포기하지 않겠느냐. 뭐라 협상에서 결과를 맺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서방과 러시아 문제, 국제유가 떨어짐과 함께 사실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화해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예. 문제, 그다음에 유라시아 문제, 이 문제가 포기하겠느냐 문제, 이런 문제는 일단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부터 살려야 되니까 이 문제는 포기하는 게 예. 포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뭐 국제유가 하락의 어떤 또 빌미를 제공한 셰일가스 또 미국 상황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라면 미국 역시도 악영향이 당연히 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유가로 인해서 좀 에너지 기업도 당연히 타격을 받고 있고 이로에 또 신재생 에너지요? 왜 이쪽까지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거든요. 예. 미국만 도야청청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의 하이 커넥션 소사이 초연결 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 증시가 조금 올라갈 때 뭐 크리스마스 랠리 뭐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는 예. 그런 얘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것과든 도야청청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만 독보적으로 간다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과대적으로 아주 과잉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사실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유가 떨어짐과 함께 신흥국들이 상당 부분 어려우면 미국만 도야청청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 뭐든지 정책이 세계가 하나가 될 때는 순풍 효과, 스피로버 이펙트, 예. 그다음에 역풍 효과, 예. 리버스 스피로버 이펙트 이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증시도 오늘 유가 하락과 함께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빗 섹터 사적 그 기업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퍼블릭 섹터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개발을 되기까지 사실상 그만큼 많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는 민간 기업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방 부분의 기술 개발에서 민간으로 전염시키는 네. 이런 소위 경제에서 외부 경제 효과를 많이 누려서 미국 경제가 기술 개발에 따라서 산업이 고도한 측면이거든요. 근데 에너지만큼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 떨어지면 결국 뭐냐? 그만큼 채산성이 악화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을 것도 예.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 그다음에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기대 이것도 상당히 지연된다.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엔달러 환율이 네. 122엔 가던 것이 지금 117엔 또 달러 약세로 이렇게 가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로도 1.23달러에서 오늘 1.25달러로 이렇게 네. 올라간 배경은 미 달러 약세, 달러 유로 강세 이런 부분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비롯 하락은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측면에서 네. 향후에 내년도에 세계 경제를 볼 때는 저유가의 덫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위원님께서 당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뭐 KDI 통해서 나온 분석 내용이라든가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전망해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했지만은 밤새 유가가 또 크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국제유가 저유가에 덫에 빠진 세계 경제 좀 상황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